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점검하다가요. 험버트 76님께서 2시간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미주님 트레이딩 내역은 안 올려주시나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험버트 76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미중 포트폴리오의 변동사항을 좀 알고 싶다.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제가 용기를 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2023년 들어서 저는 단 한 번도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늘려나갔었는데요. 어제 비로소 6월 13일 날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판 것은 아니고요. 미준 채널과 함께 해주신 분들,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미준 패밀리로 활약하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의 비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이 20% 이상은 돼야 주식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마음의 동요가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들어서 주식이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최초로 10% 이하로 현금 비중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의 비중을 이번에 30%까지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매도한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이름을 밝히게 되면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제가 이제 욕을 먹거나 아니면 조롱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고평가된 종목 위주로 RSI 지수가 높은 종목 위주로 소량으로 이제 좀 줄였다. 그 종목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 재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현금 비중이 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미국 주식이 또 우상향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40% 나아가서 50%까지 증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떨어지게 되면 다시 팔았던 종목을 재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공유해 주시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14일 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가 0.43%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69, 나스닥은 0.83% 올라가면서 엄청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무려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1년에 한 10% 수익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만에 10%를 찍고 있으니까 대단한 추세죠. 자,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타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15.5% 올라갔고요. 오픈도어도 최근에 굉장합니다. 11.8%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업스타트도 좋았습니다. 9.64%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8.77%, 차지포인트가 8.09% 상승했고요. UiPath가 7.2%, 인바이테 6.77, 스템이 6.17, 클라우드 플레이어 5.93, 니오가 5.83, 펠로톤이 5.82%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한 성장주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가장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3.9% 껑충 뛰어오르면서 주가가 어느덧 410을 찍고 있고요. 테슬라가 또 올라갔습니다. 3.5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덧 258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77%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3%
0.14%, 메타 0.10, 아마존 0.07, 구글이 0.06%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만 지금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0.26% 떨어지면서 외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애플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혼자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투자 기관 중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매수였는데 보유 의견으로 바꾸면서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내용이 그런대로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어제 발표된 CPI 내용을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자, 5월에 4월 대비해서 0.1%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거의 물가 상승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의 전망치는 0.2% 였기 때문에 전망치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3월 대비해서 0.4% 정도 추가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에는 작년 대비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CPI는 4%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도 안 됐죠. 2022년 6월만 해도요. 이 CPI가 9%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12개월 만에 9%에서 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더욱이 4월달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 4.9%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비해서도 0.9%나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4.1%였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가 보고되면서 전반적으로 CPI가 굉장히 좋았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물가 상승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비해서 0.4%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월 달에도 이제 3월 대비 0.4% 올라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같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끈질긴 모습,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는 거죠. 자, 작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CPI, 근원 CPI가 작년 대비 5.3%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4월 달에는 5.5%였기 때문에 0.2%포인트 둔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타겟이 2%잖아요. 따라서 연준의 타겟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근원 CPI는 조금은 아쉬운 수치가 발표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원 CPI가 지난달에 비해서도 0.4%나 추가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거주 비용입니다. 거주 비용이 사실 근원 CPI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분야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거주 비용이 0.6% 지난달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상승폭이 컸던 부분은 중고차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4.4%, 거기에 이제 차량용 보험이 2.0%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근원 CPI의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주식 투자자들은요, 근원 CPI보다는 헤드라인 CPI 초점을 맞춰서 어제 발표된 수치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늘리고 있다. 자, 어떤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냐면요, 연준에서 스킵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오늘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연준에서 그들의 기준금리 정책을 발표를 할 텐데 한 달 쉴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없을 것이다 라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냐면요. 지금 5%에서 5.2%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무려 97.6%다. 따라서 거의 100% 가까운 거죠.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단 하루 전에 어제는 79.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79%가 97%로 급상승했다. 자, 그 얘기는요. 어제 발표된 CPI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다음 달에도 이제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자, 7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서 FOMC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이 미팅이 끝나고 나면 2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 확률은 58.2%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달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달에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은요, 이러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좀 여러 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시장 전망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왜냐면 S&P 500에서 굉장한 신호가 잡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신호가 잡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월요일 날 S&P 500이 미국 증시가 52주 최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52주 만에 최고점을 찍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더욱더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무려 525일 만에 이렇게 최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52주 최고점을 찍으면요, 그것은 이종표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신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이름은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스트, 따라서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븐 숫 마이어의 의견입니다. 자, 이 전문가가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52주 최고점과 52주 최고점 사이에 그 인터벌 있잖아요. 이 인터벌이 300일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25번째로 발생을 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이번에 생겨난 거죠. 자, 그리고 과거 역사를 쭉 봤더니요, 201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다. 따라서 레어 시그널이다.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간만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S&P 500이 굉장히 강력한,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다가오는 1년, 2년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전문가는요, 다가오는 1년 내에 S&P 500이요 4,900에서 5,000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최고점과 52주 최고점 사이가 300일 이상 벌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까지 24번 나타났었는데 24번 중에 S&P 500이 이러한 시그널을 받고 나서 향후 10% 이상, 따라서 두 자리의 수익률을 낸 경우가 16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1년 내에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낼 가능성이 67%나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패턴이, 이 얘기는 이제 미국 증시의 양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상을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제랑 비슷하냐면 2012년, 2016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에 여러 가지 공포가 조성돼 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걱정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굉장히 합당한 걱정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명백한 걱정거리다. 뭐 예를 들어서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있다. 금융권이 흔들린다. 뭐 지금 고용을 많은 사람들이 잃고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자, 2012년, 16년, 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똑같은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Wall of Worry,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 역시도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번 기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점쳤던, 미국 증시의 하락을 예상했던 대표적인 전문가가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빗 코스틴이고요. 두 번째는 모간 스탠리의 대표적인 전략가 마이크 윌슨인데요. 자, 이 2명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은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두 전문가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팀이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이제 현재 수준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이 나온 거죠. 자, 골드만삭스의 대표 전략가 데이빗 코스틴이 등장을 하고요. 자, 데이빗 코스틴이라는 전문가가 이번에 2023년 말이 됐을 때 S&P 500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원래는 4,000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4,000에서 무려 500을 올리면서 4,500까지는 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거의 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거죠. 자, 여기 EPS의 전망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24달러가 등장을 하는데요. 224달러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이 2023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를 모두 합친 겁니다. 그 전망치가 224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206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 지금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내에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컨센서스는 65%나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이유, 206에서 204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요. 다른 기관들에서는 지금 리세션의 확률을 굉장히 높여 보는 반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논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그 전까지 골드만삭스가 4천이라는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시장의 브레스가 너무나 내로우했다. 자, 그 얘기는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빅테크 기업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이 균형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캐치업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메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멀티플이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지키고 있는 베어 케이스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요. 베어리시한 그의 전망을 지켜내고 있다.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말이 됐을 때 S&P 500은 무려 3,9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S&P 500이 4,370 정도를 찍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10% 이상 하락할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S&P 500이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디클레어하고 있다. 선언한다는 거죠. 자, 베어 마켓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이크 윌슨은 얘기하기를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2023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닝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3년 어닝의 포켓스가 좋기 때문에 이제 베어마켓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이크 윌슨은 모간 스탠리는 지금 정반대죠. 2023년 어닝의 포켓스가 좋지 않다. 따라서 똑같이 어닝 하나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2023년 EPS 전망치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6개월 전에 우리가 제시했던 전망에 비해서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가면 갈수록 EPS의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스프레드가 더 커졌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머지 투자 기관에서는 2023년에 EPS의 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 따라서 이 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많지만 우리는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어닝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과거 70년의 미국 역사를 살펴봤더니 어닝의 리세션이 보통 전년 대비 16% 정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올해 리세션이 발생한다면요. 작년의 EPS의 총합에 비해서 올해 EPS의 총합은 16% 떨어지는 게 보통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하락을 2023년 말까지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두 투자 기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마이크 윌슨은 리세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어닝의 리세션은요.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나타나다 없어지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도 어닝의 리세션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20년부터 붐 앤 버스트 피어리어드가 발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버블이 성장되다가 버블이 꺼지는 현상. 이거를 이제 붐 앤 버스트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버스트 파트에 와 있는데 따라서 이제 하락장에 와 있는 거죠. 특히 어닝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난 과거에 이제 베어마켓이 진행됐을 때는 어닝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 멀티플이 없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멀티플이 하락하면서 베어마켓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닝이 직접 떨어지면서 실적장 때문에 추가적인 베어마켓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적어도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것이 마이크 윌슨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에는 캐시우드 관련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테슬라 주식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팔고 어떤 주식들을 매수했는지 그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담았다. 15만 459주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를 담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플래그십 ETF, 가장 중요한 ETF인 ARK 이노베이션 ETF, ARKK에 페이스북을 대량 매수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24,389주에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를 ARK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우리가 보통 ARKW라고 부르는 ETF죠. 여기에도 메타 플랫폼즈를 추가적으로 담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두 ETF를 합치니까 이번에 매수한 메타 플랫폼즈의 투자 금액은 4,7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는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테크 그리고 AI 주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시우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헤지펀드 기관에서 메타 플랫폼즈를 매수한 것으로 우리가 13F 파일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뭐 가령 대표적인 예가 데이비 테퍼라든지 다니엘 선하임, 그리고 이제 필립 라퐁트 같은 대표적인 이제 거물들이, 큰 손들이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는 최근 들어서 AI,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체적으로 설계된 AI 칩을 가지고요, 진보된 형태의 메타버스 태스크, 뭐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러한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도 개발 중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25% 이상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가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담았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메타를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됐는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정리했습니다. 32만 4,551주를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 플랫폼즈를 살 수 있는 현금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테슬라를 팔고 산 주식은요, 메타 플랫폼즈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역시도 이번에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아크 인베스트의 투자 현황, 매매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틀 전에 전달된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ARKK를 먼저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테라다이를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ARKQ를 보시면요, TSMC를 매수했고요. 대신 엔비디아, 남아있던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3만 1000주 이상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RKW를 보겠습니다. 세 종목을 샀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더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를 매수했고요. 자, 반면 엔비디아, 쇼피파이, 테슬라를 정리하면서 현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캐시우드는요, 지나치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좀 포기를 하고요, 새롭게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TSMC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주 간만에 AMD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MD가 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칩을 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AMD가 어제 화요일날 있었던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GPU, 그것도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용 GPU를 출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MI300X가 그 이름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MI300X는 판매 개시는요,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 쉬핑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AMD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스트롱기스트 챌린지니까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칩을 거의 독식한,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80% 이상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AMD가 거센 도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제 출시된 AMD의 인공지능 칩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 그리고 서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한테 판매만 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요, AMD에 있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AMD의 CEO 리사 수 역시도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AMD라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랗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데이터 센터 AI 마켓 시장의 규모는요, 지금 현재 30빌리언, 30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다가오는 2027년까지 따라서 한 4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150빌리언으로 늘어날 것이다. 자, 그 얘기는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는 매년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 굉장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두 기업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AMD는요, 아직 새롭게 출시된 인공지능 칩의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공지능 칩의 그 가격이 H100의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칩의 경쟁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다. 아니면 하락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AMD의 MI300X 같은 경우는 메모리의 용량이 무려 192GB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좀 더 커다란 AI 모델을 담을 수가 있다. 자, 특히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칩인 H100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120GB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칩에 비해서도 훨씬 더 커다란 용량을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수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하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접목돼서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가 구축이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반도체 칩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AMD 역시도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동시적으로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AI 칩에 적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ROCm을 동시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지금까지 80% 이상의 인공지능 칩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위상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파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기업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모두 아니면 세 개 이상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시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안티 인플레이션 스톡이 등장합니다. 안티 인플레이션 스톡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과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자, 인플레이션 레이시 5월 달에 굉장히 쿨다운 됐다, 잠잠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애뉴얼 레이시 지금 로이스트니까요, 2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가 전달 대비 0.1%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면 4% 올라가는데 그쳤다. 자, 이 수치는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던 이런 종목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이 안티 인플레이션 스크린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10개의 종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등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베타가 마이너스 3.81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아마존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것도 역방향으로 받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진다면 아마존의 주가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베스트바이입니다. 마이너스 2.79, 세 번째는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네 번째는 클로럭스 컴퍼니, 다섯 번째는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트, 여섯 번째 로스 스토어즈, 일곱 번째 크로거, 여덟 번째 볼 코퍼레이션, 아홉 번째 홈디포, 마지막으로 로 컴퍼니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면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너무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말 속도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조금씩 차분한 모습 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